8살의 나는 두 개의 언어 속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는 익숙하지 않아 무서웠고 다른 하나는 너무 익숙해서 슬펐죠. 나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내 눈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말했죠. 이 아이는 지적장애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판단은 한 단어로 시작되었고 나는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MIT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글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처럼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싫었죠. 8살 때 미네소타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한국계 가정으로 입양된 저에게 모든 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어요. 첫날부터 제게 외국어를 강요했던 그 집은 마치 다른 별에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건 밥이야. 따라해봐.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했죠. 그의 눈빛은 제가 그 단어를 제대로 발음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만 나왔어요. 아버지의 한숨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한숨 속에서 실망을 읽었죠. 식탁에서의 시간은 전쟁 같았습니다. 젓가락 잡는 법, 밥그릇 들고 먹는 법, 그리고 끝없는 한국어 단어들. 수프를 흘리면 아버지는 잔소리를 했고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면 더 많은 연습을 시켰어요. 한국전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2세대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듯 엄격했습니다. 넌 왜 자꾸 눈만 깜빡이니? 내가 너 나이였을 때는. 아버지의 말은 항상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과거 이야기로 이어졌죠. 저는 그저 눈을 깜빡이며 머릿속이 하얘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입에서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철자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자베스는 반응이 느려요. 눈맞춤도 잘 안 하고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제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러웠죠.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계성 지적장애라는 진단. 곧바로 특수학급으로 배정됐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한국어 때문이에요. 모두 당신 때문이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밤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나는 다른 집에 입양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나는 이렇게 바보가 된 걸까? 한글로 가득 찬 교과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글자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한글이,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창밖으로 미네소타의 하얀 눈이 내리는 밤, 저는 이불 아래 숨어 작은 손전등으로 미국 동화책을 읽었어요. 그것만이 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는 제게 감옥과도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제가 그토록 미워하던 한글이라는 것을. 밤이면 찾아오는 악몽에 시달리던 날이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칠판 앞에 서 있는 꿈이었죠. 모두가 웃고 있었고 저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어요. 땀에 젖어 깨어났을 때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불빛을 따라가 보니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조용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셨죠. 잠이 안 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자 그분은 무릎 위에 놓인 책을 보여주셨어요. 한글로 된 동화책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고개를 돌렸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러지 않았죠. 어머니는 책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였다가 영어로 바꿔가며 읽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각 한글 문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 봐, 엘리자베스. 이건 그냥 낡은 말이 아니야, 수학이야. 어머니의 눈은 반짝였죠. 이 글자들은 모양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다. 기억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고 니은은 누워있는 모양이야. 그날 밤 처음으로 한글이 제게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낯선 기호가 아니라 논리와 패턴이 있는 체계처럼 보였죠. 다음 날 학교에서 수학 시간,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한글의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각 요소가 자리를 바꾸면 새로운 의미가 된다는 점이 방정식과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이렇게 풀어도 될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제 풀이를 살펴보셨죠. 엘리자베스,
이 방법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하지만 정확하구나.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어머니와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모음과 자음이 만나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마치 퍼즐 같았죠. 암기가 아닌 추론으로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가를 알면 나를 추측할 수 있었고, 다도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야. 엘리자베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글이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논리적 체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안에 작은 불빛이 켜진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의 수학시험. 저는 더 이상 문제를 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의 패턴을 파악했죠. 마치 한글을 배울 때처럼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0점. 제 인생 최고 점수였어요. 특수학급 선생님도 놀라셨죠. 엘리자베스, 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그날 집에 돌아와 시험지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내 딸.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바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제 안에 작은 자존감의 씨앗을 심어주었죠. 밤에는 한글로 된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죠.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점차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미네소타 지역 수학 경시대회. 저는 의자 끝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특수학급에서 나온 학생이 이런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한글로 사고하며 문제를 풀었죠. 3등. 엘리자베스 그레이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무대로 올라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죠. 트로피를 받고 객석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늘 엄격한 표정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버지의 눈가에 자랑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아버지는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잘했다, 엘리자베스. 단 3단어였지만 그 말의 무게는 어마어마했죠. 8년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칭찬이었으니까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미네소타의 숲길로 데려갔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숲은 온통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평소라면 침묵 속에 걸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주는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한국어로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별들도 수학적 패턴이 있나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대화를 나눴어요. 진짜 대화를. 한글로 이루어진 대화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학적 논리와 우주의 신비,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죠. 한글은 이젠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 제가 말했을 때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돌려 숲을 바라보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감동했다는 것을. 평생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지키려 노력했던 아버지에게 제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라며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엄격함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였죠. 나는 내가 뿌리를 잊지 않길 바랐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을 연결하는 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와 제 미래를 잇는 달이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의 패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퍼즐처럼 느껴졌죠. 수학 공식과 우주의 신비, 그리고 가족의 연결고리, 모두 한글 속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그 별들도 수학적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고등학교 진학 상담일, 상담교사는 제 성적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특수학급에서 수학 영재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어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죠. 제 인생이 얼마나 드문 케이스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저는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대학 선행과정까지 수강했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놀라워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게 한글의 영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숫자와 방정식을 볼 때마다 저는 한글의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각 요소가 어떻게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어떻게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요. 제 뇌는 이제 두 가지 언어, 두 가지 사고체계로 작동했어요. 대학 지원 시즌이 왔을 때 저는 MIT 입학 에세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나는 지적장애였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틀렸습니다. 첫 문장부터 도전적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 속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에세이에서 저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그것이 제 사고방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문자 하나하나가 논리적 체계를 이루며 그것이 제 수학적 사고력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에 대해 말이죠.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공간 지능과 수학적 추론 능력을 발달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인용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제 에세이의 결론이었죠. 그리고 저는 한글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에세이를 마무리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학 지원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8살 때부터 시작된 제 여정의 증언이었죠. 한글을 미워했던 아이가 한글을 통해 세상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결과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MIT, 하버드, 스탠퍼드에서 모두 합격 통지서를 받았죠. 특히 MIT에서는 제 에세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었어요. 당신의 이중 언어적 사고방식이 우리 학교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아버지께 보여드렸을 때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제게 말씀하셨죠.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겨우 초등학교만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 온 할아버지의 손녀가 미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났기 때문이죠. MIT 캠퍼스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무궁무진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러나 결국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글이요. 오리엔테이션 날, 저는 다른 신입생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특별한 재능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니야.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달콤했어요.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맞이하는 봄날처럼 말이죠. MIT에서의 첫 학기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최고 중에 최고였고 저는 종종 내가 여기에 속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졌죠. 하지만 그런 의심의 순간마다 저는 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특수학급에서 MIT까지 그 길을 가능하게 했던 한글의 힘을 말이에요. 교육심리학 수업 시간, 교수님은 다문화, 학생들이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 경험하는 도전에 대해 강의하고 계셨습니다. 언어적 장벽은 종종 인지적 능력의 부족으로 오해받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혹시 개인적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할 때라고 느꼈죠. 강단에 서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8살의 제가 한국계 가정에 입양되어 언어적 혼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적장애라는 잘못된 레이블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요.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학생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죠. 나도 너 바보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인지적 결함으로 오해한 시스템의 실패였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교실은 한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격려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의 박수였죠. 제 진실, 제 경험, 그리고 제가 극복한 여정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수업 후 교수님은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녹화되어 있는데 교육 컨퍼런스에서 사용해도 될까요? 저는 동의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그 영상은 교육학과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300만 뷰를 돌파했죠. 댓글 섹션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 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의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반성적인 메시지가 많았어요. 20년간 가르쳐왔지만
오늘 처음으로 제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사의 댓글이었죠. 영상의 인기는 제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대학에서의 강연 초청, 교육 컨퍼런스에 패널 참여, 그리고 교육정책 연구 프로젝트 참여 요청이 쇄도했어요. 제 목소리가 갑자기 중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한글입니다. 제가 미워했던 한글이 결국 제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구였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여정이 개인적인 성공 이야기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요. 한글과 제 경험이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육학과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날 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미네소타 교육청에서 보낸 메시지였죠. 그들은 제 영상을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교육정책 개혁에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메일을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미네소타 교육청 대상 소송은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학생들의 부모들이 시작한 집단 소송이었죠. 그들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의 평가 시스템이 편향되어 있으며 부적절한 진단과 배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송의 주요 증인으로 요청받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증인석에 앉았죠. 변호사들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하며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증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교육청 측 변호사가 새로운 증인을 부르는 순간 제 호흡이 멈췄어요. 그곳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로빈슨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죠. 그분은 제가 8살 때 지적장애라는 레이블을 붙인 사람이었어요. 로빈슨 선생님은 증언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를 기억합니다. 그 아이는 눈도 안 마주쳤고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혼란스러운 교실, 이해할 수 없는 지시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끝없는 고립감. 로빈슨 선생님의 증언이 끝나고 원고 측 변호사가 제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미스 그레이스, 로빈슨 선생님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단지 언어가 달랐을 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로빈슨 선생님은 저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 다름을 결함으로 해석하셨죠.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로빈슨 선생님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계셨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고방식과 학습 스타일을 수용해야 합니다. 한글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그날의 증언은 법정을 넘어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MIT 졸업생,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 지적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요. 소송의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법원은 교육청에게 평가 시스템을 개혁하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판결 후 로비에서 로빈슨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15년 전 그분은 제게 거인 같았지만 이제 그저 평범한 노년의 교사로 보였어요.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엘리자베스. 내가 당신을 더 잘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갑자기 모든 분노와 상처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죠. 괜찮아요, 선생님. 우리 모두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제 대답에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네소타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여정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 제 경험, 그리고 한글이 가르쳐준 교훈들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랐어요. UN 교육 포럼의 초청장이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라니.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죠. 8살 소녀가 한글에 눈물 짓던 그날부터 여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뉴욕의 UN 본부에 도착한 날, 저는 긴장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연단에 섰을 때 모든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필요한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이 저를 구했습니다. 연설을 시작하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번역을 했지만 몇몇 한국 대표단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제 사고방식을 바꿨고 결국 제 인생을 구해냈습니다. 저는 한글의 독특한 구조와 그것이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문자와 사고방식 사이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 강조했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렌즈입니다. 교육 시스템이 이 다양한 렌즈를 인정하고 활용할 때 우리는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를 가진 국가들의 교육 담당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죠.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들이 제 경험과 연구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들은 자국의 교육 시스템에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의 연설 이후 여러 국가에서 초청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정책 컨설턴트로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문화 교육 시스템 혁신에 참여하게 된 거죠. 캐나다의 퀘벡, 호주의 시드니, 그리고 심지어 핀란드에서도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핀란드의 반응이었어요. 교육 강국으로 알려진 핀란드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의 평가 문제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헬싱키 대학의 교육학 교수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한글 기반 접근법은 우리 시스템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개념이에요. 각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평가 시스템 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과학입니다. 이 말은 제 강연의 핵심이 되었죠. 한글의 기하학적 배열과 논리적 구조가 다양한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는 개념이었어요. 어느 날 밤 도쿄의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여정이 이렇게 전 세계로 확장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졌다거나 교육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에서 받은 초청장과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네소타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온 것이었죠. 제가 다녔던 바로 그 학교에서요. 그들은 이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소식에 눈물이 났어요. 모든 것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일정표는 항상 빼곡했죠. 교육 컨설팅, 연구, 강연으로 세계를 오가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초대는 특별했어요. 미네소타의 옛 초등학교, 제가 바보라 불렸던 바로 그 학교에서 강연을 부탁했거든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학교 건물을 바라보니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5세의 철제 미닫이 문, 노란색 벽, 그리고 특수학급이 있던 복도 끝 교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죠. 강당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생, 교사, 그리고 지역교육청 관계자들까지. 교장 선생님은 저를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한때는 학교의 문제야. 지금은 학교의 자랑이라니. 연단에 서서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말한다는 것은 색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저는 바로 이 교실에서 바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똑똑하다는 사실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 뒷줄에서 한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한국계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바보래요. 영어를 잘 못해서. 그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눈물을 참는 듯한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단지 시스템의 오류야. 너는 바보가 아니야. 아이의 눈에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죠. 내가 가진 언어, 내가 가진 사고방식은 특별해. 그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어.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한때 특수학급이 있던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곳은 다문화 학습센터로 바뀌어 있었어요. 벽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이 꽂혀 있었고 한글 포스터도 보였습니다. 그 변화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죠. 교실 밖으로 나오는데 아까 질문했던 소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함께였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년에게 작은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글로 희망이라는 단어야. 내 책상에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보렴. 소년은 메모지를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그날 밤 미네소타의 호텔방에서 창밖으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여정은 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왔죠. 한글을 미워했던 아이가 한글 덕분에 세상을 바꾸게 되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연로해진 그분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아버지, 오늘 제가 예전 학교에서 강연했어요. 자랑스럽구나, 내 딸. 아버지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글의 구조적 접근이라는 제목이었죠. 이 연구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한글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합니다. 그것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고 제 사명의 중심이 되었죠. 한글은 이제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때 바보라 불렸던 그 아이는 이제 세상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의 교육체계 속에서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가 한글을 배우고 느끼며 다문화 교육을 위한 세상의 멘토가 되어가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 감동적으로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111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